전산세무 2급 71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 아이콕스 교재는 4271 주식회사 성빈이고요. 자, 바로 일반 전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한성자동차에서 구입한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미지급금 3,300만원 중에 2천은 법인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요. 잔액은 하나름은행과 신용대출 조건 1년 이내 상한 조건에 따른 차입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그러면 1월 11일에 지급한 구입한 한성자동차에서 구입한 업무용 차량. 자, 여러분들 보통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변은 분계 잘하는데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분계한다. 잘 보셔야 돼요. 1월 11일 날 구입한 법인의 업무용 차량이죠.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54, 불공이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없이 3,300 다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요. 이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거죠. 지급하는 거죠. 1월 13일 날 대변에서 차변으로 3번 미지급금. 거래처는 한성자동차입니다. 한성자동차 3,300만원. 녹음 잘 되고 있겠죠? 한성자동차 미지급금. 대변에 2천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보통예금 2천. 나머지는 하나름은행과 신용대출 조건으로 돈을 빌려서 갚은 거죠. 그죠? 차입금. 이때 1년 이내 상한 조건이니까 저 차입금은 무슨 차입금이 돼야 돼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하나름 은행에게 갚아야죠. 자, 2번 소형물산의 장기대여금 1,100만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답니다. 대손 발생이죠. 그죠? 필요한 자료를 줘야 하래요. 어디 가서? 합계, 잔액, 시산표. 1월 17일자 가셔서 컨트롤 F 눌러서요.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중단금이죠. 그럼 장기 치면 이렇게 장기대여금 쪽에 와요. 컨트롤 F 눌러서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중단금이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중단금입니다. 요거 확인하셨으면 다시 날짜 며칠이야? 1월 17일 날 1월 17일 시점에서 장기대여금을 대변으로 보냅니다. 장기대여금 소형 물산 1,100만원. 자,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중단금 아까 대변에 얼마 확인했어요? 400 확인했죠? 그래서 400만큼 대변에서 차변으로. 나머지는 대손상각비인데 기타 채권은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죠. 자, 3번 미남 상사의 제품 외상매출금 1,100만원을 미남 상사한테 조기 회수하면서 야, 외상매출금을 미남 상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빨리 갚아. 물건 팔 때 빨리 갚아. 그럼 내가 그 물건 값을 3% 깎아줄게. 빨리 갚으면. 그래서 미남 상사가 콜. 알았어.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 다만 매출 할인액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이 돼 있대요.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하셔야 돼. 이거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1,100으로 보내면 안 돼. 봐봐 여기. 왜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 1,100에 3%면 3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30만 원과 그와 관련한 매출 할인 3만 원, 즉 33만 원이 메인 매출 전표에 부의 세금 계산서 2월 16일
이렇게 돼 마이너스 30 그리고 부가세 3만 원. 외상키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외상 매출금을 33만 원만큼 마이너스로 줄였죠. 제품 매출과 부가세 요소금 마이너스로. 그러므로 이 회사의 지금 이제 외상 매출금은 미남 상사의 외상 매출금은 1,100만 원이 아니라 33만 원 빼진 금액이어야 된다고요. 거래처 원장에 가서 보시면 미남 상사 있죠? 미남 상사. 이 금액이 하나가 아니어서 안 되겠구나. 거래처 원장. 정확하게 확인한 거 맞나? 1월 1일, 2월 16일 외상 매출금. 여기 잘못하긴 했네요. 남진 상사를 봤어. 왜? 자, 외상 매출금 봐봐요. 차변에 얼마 있어? 1,067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1,100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메인 매출 전표에서 33만 원을 마이너스로 깐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처 원장에는 1,100이 아니라 외상에 1,067만 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일반 전표에서 외상 매출금을 1,067만 원 회수하는 분계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미남 상사 1,067만 원, 차변의 보통 예금 1,067만 원. 요렇게 일반 전표 분개하시면 됩니다. 4번 외상 매출금 4만 달러. 외상 매출금 인식할 때는 달러당 1,200원이었대요. 4,800이죠. 그랬다가 지금 입금 시점에선 달러당 1,100원으로 들어오네요. 그럼 3월 15일 날 0315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보낼게요. 캘리 미디어 4,800. 차변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4만 달러 곱하기 1,100원으로 들어온다고요. 4,400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400만큼 환율 변동에 따라서 4,800 받았어야 되는데 환율 변동에 따라 4,400 받은 거죠. 그러면 400만큼 손해네. 뭐라 그래요? 외환 차손이라고 불러요. 5번 액면가액 1,000만 원짜리. 나 왜 이거 자꾸 눌러? 액면가액 1,000만 원짜리 사채를 970에 발행했답니다. 할인 발행한 거죠. 3월 21일 날. 대변의 사채 1,000만 원. 차변에 970 할인 발행. 그럼 이제 사채 발행하고 970만 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970만 원. 30만 원 차이 나는 거 뭐라고 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근데 이거 사채 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돼요. 바로 사채를 잡아. 그러니까 사채 할 이렇게 쳐야겠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죠. 사채 차감 계정. 사채 차감 계정이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사채가 3월 말에 1,0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1,000만 원밖에 없네요. 우선 사채는 비유동부채죠. 재무상태표 3월 말로 제가 조회했습니다. 사채는 1,000만 원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얘가 사채의 차감 계정이야. 그래서 사채는 지금 장부 금액은 얼마짜리다? 970짜리다라는 겁니다. 사채 액면가는 1,000만 원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이라고 불러 이걸. 사채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뺀 것.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라고요? 970만 원이다. 요렇게 본다고요. 일반 전표 했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합니다. 외상 대금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배고파. 내가 배가 고프면 자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네요. 배고프다고 그냥 원재료를 매입.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목소리가 안 나와.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 받았답니다.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치 유형 몇 번이요?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치 유형은 52 영세죠. 52 영세. 외상대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외상이지 뭐. 일반 전표 지원 이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면 저는 메인 매출전표 부가가치 신고서를 둘 다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 신고서는 1월부터 3월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에 유형은 뭐라고요? 52 영세라고. 52 영세. 대금 400 현금, 나머지는 외상이죠. 그죠? 52 영세. 1월 3일 날. 52 영세.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1,500. 영세율이니까 부가시세 없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태양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1. 그리고 3 누르면 차변의 원재료. 그죠?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400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요거 보고 또 외상 매출금 써 미수금이라고. 이거는 발행해주는 자 입장에서 자기네들 입장에선 받지 않는 거니까 미수금이고요.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죠. 그죠? 52 영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냐? 우선 매입했으니까 매입.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았죠. 원재료는 일반 매입이야. 근데 이거 영세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입력이 되는데 금액에는 세액은 변동하지 않을 거예요. 조회 누를게요. 133738340에서 조회 누르면 135238340. 얘는 안 바뀌잖아. 영세율이니까. 2번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대진에 선물할 명절 선물용으로 파란 마을로부터 선물 세트 2천만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 대금 1,500은 보통예금, 나머지 일주일 후에. 오우,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죠? 그죠? 뭐요? 매출거래처 뭘 받았다고요? 세금 계산서. 우리 세금 계산서 받으면 원래는 뭐 해야 돼요? 50일 과세잖아요. 세금 계산서 받으면 50일 과세죠. 근데 얘가 접대비면 바뀌어. 뭐라고? 접대비면 54 불공으로 바뀌죠. 그죠? 메인 매출전표에 1월 14일 날 54 불공입니다. 품목은 선물 세트. 공급가액은 2,000에. 부가가치세 엔터 치면 200. 거래처는 파란 마을. 그리고 전자 1.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2와 유사한 비용 3. 차변의 원재료를 뭐라고 바꿔요? 접대비. 매출거래처는 800번대 접대비. 대변의 1,500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고요.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요. 접대비 우선 세금 계산서 받았고 일반 매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그리고 54 불공은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다시 한번 2번 가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조회 누를게요. 2,000 더 늘었고 여기 200 더 늘었고 다시 여기 3,000과 300이었잖아요. 그죠? 요 금액이 있는 거죠. 요 금액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3번 프랑스 뉴월드사에 수출할 제품 2만 달러를 선적 완료하였다.
2월 1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대금은 전액 2월 13일 날 받기로 했다. 2월 8일 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돈은 2월 13일 날 받기로 했고요. 선적 완료는 언제 했대요? 2월 8일 날 했죠.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대한 과세 표준은 뭐 선적일의 기준환율이죠. 선적일의 기준환율. 공급 시기에 회계 처리만 할 것. 2월 8일이 공급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빨간색 싫어. 1,100원 하면 2,200만 원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0208. 유형은 16 수출. 품목은 제품. 품목은 제품. 수량하고 단가는 없고요. 금액은 얼마 입력한다고요? 2,200만 원. 영세율.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뉴월드사. 뉴월드사.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이거 직접 수출한 거죠. 직접 수출. 직수출. 영세율 구분 1번. 수출 신고 번호는 표시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외상키 누르면 분계는 끝납니다. 돈은 아직 안 받은 거니까. 그죠? 이렇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치 신고서에는 어떻게 반영돼요? 영세율이고요. 직수출했잖아. 그죠? 여기에 표시되겠죠. 158000인데 누르면 나 조회 눌렀는데 영세율 이렇게 바뀌죠. 직수출 158000이었었는데 2200도니까 1억 8천 됐겠죠. 4번 긴갑순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보통 예금 받았다. 자, 뭘 발급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했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자, 현금 영수증 발행했고요. 부가가치세가 5만 원이죠. 과세네. 현금 영수증 부가가치세 과세 현과죠. 그죠? 매출 현가가 될 겁니다. 매출 현가. 그래서 3월 11일에 22 현과. 품목은 제품. 금액은 55만 원. 요렇게 입력하면 50만 원과 5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요.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럼 생략하면 되죠. 그죠? 또는 긴갑순 무방하다라고 했으니까 긴갑순이나 아니면 생략. 매일매출 전표. 긴갑순 해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요. 긴갑순 없는데 그리고 그래서 없으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3.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보통 예금. 현금 영수증 발행했고 부가가치세 과세되죠. 그죠?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여기죠. 요 금액에 50과 5만 원이 표시가 되고요. 합쳐진 금액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합쳐서 요거 두 개 합쳐진 금액이 여기에 표시될 거예요. 확인, 조회. 50과 5만 원. 그리고 19번에 55만 원. 5번. 생산부 직원들 명절 선물로 굴비 20상자를 구입해서 롯데마트에 자,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매입하고 계산서 수취 53 면세 50만 원 보통 예금.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이죠. 3월 30일 날. 53 면세. 굴비. 수량은 20상자. 한 상자당 5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 면세. 거래처는 롯데 마트. 그리고 전자계산서.
3 누르면 차변에 원재료 나오죠. 뭐라고 바꿔요? 복리후생비 몇 번대? 500번대 복리후생비. 대변에는 보통 예금 50. 나머지는 미지 급금 50. 계산서 수치죠. 그죠? 이렇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누르면 본문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과표 명세 클릭하시면 계산서 수치한 금액 이렇게 표시됩니다. 발행 금액은 여기고요. 수치한 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문제 3번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하기 전에 잘 안 나오거든요. 가끔 가다 나와. 진짜 가끔 가다가. 재활용 폐자원. 보통 이제 재활용 폐자원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보통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고물상 비슷한 것들.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사업자 개인, 면사업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취득해서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 공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매입금액의 103분의 3. 중고 자동차는 110분의 10인데 우리는 요게 나오죠. 재활용 폐자원 103분의 3. 근데 이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는요. 한도가 있어. 둘 중에 작은 금액이야. 첫 번째는 영수증과 계산서 수취한 금액. 두 번째는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활용 관련 과표 곱하기 80%에서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 받은 거 매입한 금액은 뺀 금액.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분은 제외합니다. 요 둘 중 작은 금액만큼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는 재활용을 폐자원 수집하는 사업자이다. 103분의 3 받을 거야. 이기 확정 신고 때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것. 그래서 지금 왕고물상 고철 200kg 465만 원 뭘로 사왔어요? 영수증. 그죠? 영수증. 세금에서 발급할 수 없는 곳에서 영수증 사왔어요. 영수증으로 받아왔어. 그럼 왜 이분은 세금에서 발급 못해요? 간이가세자야. 간이가세자. 자, 그러면 이 간이가세자에 의해서 465만 원 받아온 것 일정한 금액만큼을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자, 부가가치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의제 매입세 공제랑 그 매입세 공제 매입세액은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보는 거니까 의제 매입세액이랑 그런 쪽으로는 좀 비슷하긴 하죠. 잘 나오진 않아. 의제 매입세액은 되게 잘 나오는데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자, 10월부터 12월. 공급자는 아까 전에 왕고물상이었죠. 왕고물상. 뭘로 취득했다고요? 영수증. 간이가세자였잖아요. 그죠? 분명은 고철. 수량은 200kg. 취득 금액은 아까 얼마였어요? 465만 원. 465만 원. 공제율은 몇 분의 몇? 103분의 3 쓴다고요. 그러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 13만 5천 436만큼. 취득 일자는 2018년 10월 6일날 취득했대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근데 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지금 자 밑에 보면 의제 매입세액이랑 비슷하다니까요. 한도가 있다고. 한도. 그래서 매출액 적어주시면 돼요. 예정 때는 5,800, 확정 때는 6,300이죠. 그래서 예정 때는 5,800, 확정 때는 6,300. 자, 이 금액에 이거 두 개 합친 금액 1억 2,100 있죠. 한도가 이 금액의 80%, 우선 9,680이야. 9,680.
2680.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계산서 매입한 부분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해주지 않아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뭘로 공제 받으면 돼요? 세금계산서로 공제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뺄 거야. 우선 세금계산서 예정 때 4,300 그리고 확정 때 5,200이죠. 그럼 9,500이네. 9,680에서 9,500만큼은 빼요. 9,500은 빼. 그리고 영수증 수취한 거 있죠? 영수증 수취한 거. 그럼 자, 영수증 수취한 부분은 465만 원이야. 이렇게 465만 원.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공제 가능한 금액 한도는 9,680이고요. 그죠? 그 금액 중에서 얼마만큼은 안 된다고. 이 지금 과표가 9,680인데 그 중에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부분이 있죠. 9,680에서 9,500만큼은. 그럼 9,680에서 9,500을 빼면 얼마 남아요? 공제 가능한 금액은 180 나온다고. 180. 이거 한도 내에서 영수증 수취한 부분 있죠?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영수증 수취한 부분에 대한 매입액. 그러면 180을 한도로 영수증 수취한 금액 46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180을 한도로. 그게 17번. 공제 대상 금액은 15하고요. 15죠. 15하고요. 그리고 16중 작은 금액. 그러니까 이게 한도잖아, 이게. 영수증 매입한 465만 원 중에 180만 원에 대해서만 몇 분의 몇으로? 103분의 3. 그러면 52427만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봐봐. 우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한도는 10월 2기 확정 때 예정 때 과표가 5,800이고 6,300이잖아요. 합치면 1억 2,100이죠. 이거의 80% 한도야, 우선. 그럼 한도액은 9,680만큼이라고요. 근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면요. 이 중에서 세금 계산서 매입한 부분을 뺍니다, 우선. 9,680에서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금액은 빼. 그럼 그 금액은 얼마라고요? 180이라고. 이게 한도라고. 영수증을 수취했어? 영수증 수취해서 매입한 거 둘 중 작은 거. 그 금액이 180만 원이라고요. 그죠? 이거니까. 180에 103분의 3이면 52427만큼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넣은 거죠. 이거는 옛날 거라도 똑같죠. 유리. 그래서 옛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장. 그리고 여기서 끝났지만 실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부가가치 신고서 가셔서요. 10월부터 12월 조회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146만 5천 원 그리고 그 금액의 103분의 3만큼 52427만큼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과세 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 및 전표 입력을 생략한다. 지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 자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그리고 뭐 가산세 구하는 거죠. 가산세. 그냥 부가가치 신고서 입력하는 거네. 1기 확정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거고요.
과세 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 및 전표 입력은 생략합니다.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해요. 그러면 자, 매출 쪽에 가서 보셨을 때 봐봐요. 4월부터 6월, 4월부터 6월, 4월부터 6월 일기 확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출거래처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의 시가, 이거 간주 공급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있어. 예정 신고 시 현금 영수증 매출 누락분이 있네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매출액은 모두 전자세금에서 발급 및 전송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세금계산서 받은 것들 일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35만 원이고요. 예정신고 누락시 가산세 계산은 미납일수 92일로 하고요.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열어둘게요. 4월부터 6월. (4월부터 6월) 뭐 아무것도 없겠죠. 여기에 직접 입력해 보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1억과 1,000만 원은 1번이죠. 1억에 1,000만 원.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500과 50은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500과 52, 500 그리고 50이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있죠. 500과 52. 요 금액이 500과 50이 어디에도 표시돼야 돼요. 19번에도 표시돼야 돼요. 550. 얘는 근데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감점사항도 거의 대부분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자,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매출액. 그거 보니까 여기 0세율이잖아. 국외 제공 0세율. 0세율. 그런데 0세율인데 0세율 세금계산서란 얘기 없죠? 그죠?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매출액. 요거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국외 제공 용역에 대한 매출액. 그러면 얘는 0세율인데 세금세 발급분 아니야. 그러므로 6번에 표시가 될 겁니다. 100만 원에 0이죠. 그리고 매출거래처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의 시가는 간주, 공급 중,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고요. 과세, 기타란에 표시하죠. 50과 5만 원. 이렇게 표시하죠. 그리고 예정신고 시 현금 영수증 매출 누락분. 예정신고 시 현금 영수증 누락분은 300과 30이죠. 어디에 입력해야 돼요? 예정신고 누락분 해야 돼요. 여기. 그죠? 예정신고 누락분. 7번은 어디에 있어요? 7번은.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세. 그리고 세금계산 아니죠. 그러니까 33번에 300과 30이 표시돼야겠네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발행.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매입. 얘는 뭐 누락한 건 없고 그냥 그러네. 세금계산서 관련 상품 매입액이죠. 상품 매입. 일반 매입은 여기에 표시하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령한 고정자산 매입은 어디에? 여기죠. 1200에 120. 세 번째, 세금계산서 접대용 물품 구입했대요. 상품 구입액과 별도. 그럼 여기에 들어갔다가 우선 매입액에 110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여기에서 빼는 거죠. 100만 원과 10만 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요렇게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직원 회식비 카드죠. 카드는 어디에 입력해야 돼요? 그 밖에 공제 14번 잘 찾아 들어가요. 14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니까 여기죠.
복리후생비 200과 20만 원.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35만 원이 있대요. 확정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무슨 가산세냐? 요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예요. 요거 우선 어떤 가산세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없고요.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생 전송, 학계표 그건 아니고요. 어떤 가산세냐? 이거 냈어야 되잖아. 신고 납부했어야 되잖아요. 뭐같이 30만 원. 이거 누락한 거잖아. 그죠? 미납세액 30만 원. 미납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랑 납부불성실이죠. 신고 안 하면 납부도 안 하지, 그지? 신고불성실 미납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6개월 이내 50% 감면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럼 신고 안 하면 당연히 납부도 안 했겠죠.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곱하기 10,000분의 3 곱하기 경과 일수입니다. 경과 일수는 며칠이에요? 92일로 한다라고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미납세액은 30만 원이고요.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그럼 얼마? 15,000원. 미납세액 곱하기 10,000분의 3 곱하기 경과일수 92일. 요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3, 9, 23 9, 9, 81, 9, 28 9, 9, 81 8,100에 98, 180 9,280원인가? 이거 맞나? 9,280원? 어디 갔어? 나 맞았다. 어떻게 맞았지? 자, 틀렸네. 8,280원이네. 8,280원. 요거 하면 15,000원과 8,280원. 아까 나 8,280이랬나? 9,280이랬나? 몰라. 아무튼 요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그래서 가산세 신고불성실 69번이죠. 미납세액 3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15,000원. 납부불성실 미납세액 곱하기 10,000분의 3 곱하기 92일 8,280원. 요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똑같죠? 8123280 8123280 여기까지 저장. 그리고 결산입니다. 결산은 요 문제는 매도가능증권인데 매도가능증권 데이터를 많이 줬단 말이야. 자, 매도가능증권은 처음에 샀을 때부터 분계를 볼게요. 우선 1번 수동이고요.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1번, 2번, 3번 수동, 기말재고자산 입력하는 거 자동, 법인세 자동이죠. 근데 매도가능증권이 이렇게 되죠. 매도가능증권이 처음에 샀을 때는 매도가능증권 처음에 샀을 때는 매도가능증권 취득했을 때 매도가능증권 310이죠. 매도가능증권 310. 뭐 대변에 돈 나갔겠죠. 보통 예금 310 이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그 2017년도 말에 기말에 250이 됩니다. 평가 손실 났네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60만큼 나요. 310짜리가 250이 된 거니까. 그럼 매도가능증권을 60만큼 감소시킬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2018년도에 또 250이었다가 다시 얼마로 330이 되죠. 그러면 얼마만큼? 80만큼. 지금 2분기입니다. 매도가능증권 8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하기 전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하기 전에 전년도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뭐가 있었어요? 평가 손실 난 거 있었죠? 그죠? 이거 먼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없애고 60 20이 뭐가 되는 거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됩니다. 요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60이 있었다. 그죠?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80 내기 전에 매도 가능 증권 80 늘리면서 평가 이익 대변에 80 하기 전에 평가 손실이 얼마 있었다고? 60 있었다고. 그거 대변에 까고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된다고요. 오케이.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 쓰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8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 2번 단기 차입금 10,000달러 차입했는데 2018년 현재 환율은 1,050이래요. 차입 당시는 1,000원이었었는데 지금 1,050이야. 그럼 달러당 50원만큼 환율이 올라갔죠. 50원 10,000달러 갚아야 되는데 50원만큼 환율이 더 올라가잖아. 50원씩 더 갚아야 돼. 10,000달러 곱하기 50원 하면 50만 원이죠. 이거만큼 회사는 손해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이걸 뭐라 그래요? 외화 환산 손실 50. 대변에 이거만큼 더 갚아야 되죠.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어디요? 한마음 은행. 3번 장기 차입금 중에 만기가 내년에 도래하는 게 있네요. 그럼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하나 은행 1,000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000만 원. 그리고 4번 기말 재고 자산 입력. 결산 자료 입력에서 1월부터 12월 해 두시고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이거 그냥 단순하게 입력하면 전산하기 1급. 근데 지금 보니까 원재료에 대해서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400 운송 중이죠. 운송 중에 있대요. 무슨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해야 우리 거야. 근데 운송 중에 있죠. 그러면 원재료 우리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죠. 400은 우리 거 아니야. 이건 창고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배 타고 오고 있는 거야. 배 타고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여기 이거 여기 원재료 있죠? 여기 배 타고 여기 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도착지거든요. 아직 못 오고 있어. 아직 저 운송 중이야.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하면 우리 건데 아직 도착 안 했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 제품 적성품 300이대요. 이건 누구 건데요? 위탁 판매 용도요? 위탁 계약.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어. 위탁 계약은 위탁자가 우리 기업의 물건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거야. 야, 내 대신 팔아줘. 그래서 적성품이 300만큼. 위탁 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팔아달라고. 이걸 적성품이라고 불러요. 이 300이 수탁업자가 보유하고 있대요. 이거 누구 거야? 팔리기 전까지 우리 거잖아. 그러면 우리 기업의 기말 제품은 1000이 아니라 1300 플러스 300 해야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F 눌러서 기말 원재료는 600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컨트롤 F 눌러서 기말 제공품은 900 입력하고요. 컨트롤 F 눌러서 기말 제품은 1000이 아니라 1300. 그리고 법인세 입력하는 거 완전 땡큐야 이거.
지금 중간염세 200만 원 선납세금이죠. 컨트롤 F 눌러서 선납 치면 돼. 선납. 그러면 이렇게 선납세금 기중에 법인세 냈을 때 200만 원 그대로 쓰고요. 엔터 치면 금액은 위로 올라가고요. 커서 밑으로 떨어져. 밑으로 떨어진 금액 여기에 법인세가 600이 되게끔 200이 합쳐서 600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얼마 더 입력하면 돼요? 400.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눌러요? 점표 추가. 예. 여기까지가 결산, 자동 결산이었습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분개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에 1번. 이상미 씨 1월분 급여 자료고요.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 사항을 반영하되 수당 등록 시 사용하지 않은 항목은 사용 여부에서 부로 표시하고 공제 항목은 제시된 것으로 한다. 그래서 그 답을 제가 조금 바꿔 놨는데 여기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시험 당시에 데이터고요. 지금 옆에 있는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는 아이콕스 교재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급여 자료 입력만 제대로 하시면 옆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우선은 두 개 비교해 드렸고요. 자, 수당 등록에서 급여 자료 입력하는데 봐요. 육아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 충족한대요. 식대, 육아수당,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뭐 할 것도 없는데 이건요? 원천징수, 급여 자료 입력, 수당 공제, 기본급, 과세, 직책수당, 상여 직책수당 과세, 월처수당 넣었고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리고 육아수당, 육아수당 하나만 비과세 하시면 되겠네요. F2 눌러서 육아. 이렇게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용 여부, 부여 뭐 이런 말 없거든요. 있네. 사용하지 않는 건 사용 여부에서 부로 하라네. 여기요. 그럼 기본급, 직책수당. 아까 직책수당은 있었고요. 상여 없었죠. 상여, 부. 직책수당이고 월차수당, 월차수당 없고 부.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없죠. 부. 육아수당 여. 요렇게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1월 이상미 씨 기본급 기본급 200, 직책수당 20, 식대 15만 원, 10만 원까지 비과세고 5만 원은 과세될 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이내 비과세, 15만 원 다 비과세죠. 육아수당은 20만 원, 10만 원 이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105 570 750이네. 105 750 건강보험 71 910 장기요양보험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시험에선 4710이었지만 우리는 5300이죠. 고용보험 15 270 소득세는 30770 지방소득세는 3070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24267 930 똑같죠. 하고 2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입니다. 뭐 이렇게 쉬워? 연말정산 추가자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
사용하고 추가 자료 반영하시오. 단 홍길동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가능한 공제는 홍길동이 받기로 한다. 본인 연간 총급여 5,600, 야간 대학원비 600, 질병치료비 900, 자동차 보험료 90 다 받을 수 있죠. 아버지 질병치료비 경로자. 의료비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아무것도 검토 안 하잖아요. 공제 가능하죠. 어머니. 자, 어머니는 상가 임대 소득 금액. 임대 소득 금액이야. 사업 소득 금액이죠. 사업 소득에서 필요 경비 뺀 금액이 사업 소득 금액입니다. 이 사업 소득 금액이 지금 1,500이죠. 소득 금액이 100이 넘죠. 그러므로 어머니는 연령 요건은 모르겠지만 소득 요건 있죠. 소득 요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근데 우선 대학교 학비야. 자, 교육비는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비 안 돼. 배우자 연간 총급여가 1,500입니다. 총급여. 그러면 우선 시력 보정용 안경 의료비잖아요. 의료비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아무것도 검토 안 해요. 그래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얼마까지?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50만 원까지 가능해요. 50만 원. 야간 대학교 교육비. 교육비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중에 연령 요건은 검토 안 해요. 근데 소득 요건은 검토해. 소득 요건. 연간 총급여가 얼마요? 1,500이죠. 총급여가 500이 넘는단 말이야, 이건. 배우자 이수님은. 그러므로 야간 대학교 교육비 공제 안 돼.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 뭐 누른 거야? 그리고 자녀. 자녀 고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죠. 그죠? 고등학교 교육비 공제 대상. 직계 비속 300만 원까지. 학업상 타지에 상관없어요? 가능합니다. 동생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가세요. 우선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가세. 그러니까 종합 과세되는 소득은 없다는 겁니다. 장애인이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있죠. 그러면 교육비는 원래는 연령 요건은 검토 안 하고 소득 요건은 검토해야 되는데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되게 쉽죠. 지금 이거 연말정산 추가 자료음료. 네 생각이야? 자, 홍길동님. 홍길동님은 지금 총급여가 5,600이에요. 총급여가 5,604원이네. 그래서 홍길동님은 총급여가 5,600인데 결정세액이 이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이 금액이야. 그러면 내야 될 세금이 273230이야. 그럼 이제 홍길동님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홍길동님을 어떻게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미 납부한 거 있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게끔 다 공제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최선 홍길동님을 위해서 할 일이죠. 그러면 야간 대학원 학비, 교육비죠. 교육비. 본인 거 600만 원. 15% 공제. 그리고 질병치료비. 의료비죠. 본인 의료비. 900만 원. 어휴, 뭔데 이렇게 많이 들었대? 900만 원.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900에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을 한도로 90만 원. 90만 원. 12%. 아버지 질병 치료비 가능하죠? 의료비. 아버지.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경로자라고 돼 있죠? 의료비. 경로자. 그러면 900이 아니라 30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200. 와우. 이제 결정세액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대학교 교육비는 안 돼요. 어머니 사업소득 금액하고 상관없이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자 안경 구입비, 의료비, 안경 구입비. 배우자는 총급여가 1,500이지만 의료비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아무것도 검토 안 해요. 그래서 60만 원인데 안경은 50까지 하긴. 그리고 야간 대학교 교육비. 교육비는 연령 요건은 검토 안 하지만 소득 요건은 검토하거든요. 소득 요건. 근데 배우자의 소득이 많죠. 그죠? 소득 요건 미충족이야. 그래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의미는 없어요. 결정세액이 0이기 때문에. 그래도 입력은 계속 해야 돼요. 고등학교 교육비 300.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500. 더 많이 버셔야겠네. 세금 더 많이 냈어야 되네. 고등학교 교육비 초중고 300. 그리고 장애인 특수 교육비 아까 얼마였지? 500이었나? 그죠. 500이죠. 장애인 특수 교육비. 어차피 공제는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을 금액은 없어요. 근데 입력은 해야 돼. 이렇게 500. 그래서 이분 결정세액은 0이고요. 이미 납부한 거 다시 다 환급이 됩니다. 어휴 힘들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정말 시험 일주일 정도 남죠. 그래서 아마 토요일도 공부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